자, 그럼 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재 5장과 6장을 하겠습니다. 5장 여가 능력 모델, 6장 여가 능력 모델의 주요 서비스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여가는 그래야 한다고 보는 내용이기에 매우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간혹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범주의 구분이 모호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여가 능력 모델을 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를 실행하다 보면 잘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여가 능력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가 능력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판매나 홍보, 공익,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델은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사실이나 기본적 틀을, 이론적 틀을 말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기에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고 여가 능력 모델과 관련한 욕구와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교재를 통해 치료 레크레이션 4단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론적 틀이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여가 능력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가 능력 모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모든 인간은 여가와 관련한 욕구를 갖고 있다입니다. 여가 활동함으로써 인간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완성도 있게 실천해 보기도 하고 여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접해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오래 하다 보면 숙련된 기술도 몸에 배이기도 하지요. 스키나 윈드서핑, 국궁도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면 우선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비교적 수월하게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배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과도 관계가 생기고요. 동호회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오랜 세월 활동을 통해 숙련된 여가 기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일을 통해 자신애가 생기죠. 존재감 같은 거가 생기기도 하죠. 때론 직장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한 능력을 더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족함, 나의 존재감 등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약간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혹은 여가 활동을 통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직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여가에 충족하기도 하지만 여가 활동을 통해서 여가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온 예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여가를 시간 낭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가 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은 다양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다양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서비스 경험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장애로 인해서 이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당연히 치료 레크레이션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물론 치료 레크레이션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 어찌 보면 기본이 선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타심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비장애인들이 즐기는 지상 최대의 경기 올림픽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올림픽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도 올림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올림픽이 생긴 겁니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들도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활동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장애인 올림픽은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장애인 올림픽 경기 종목이 나날이 발전하고 종목이 늘어나고 비장애인들의 경기 종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장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한 셈인 거죠. 이게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기마다의 규칙이 장애인들에 맞게 개선됐을 때고 만들어졌을 때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드디어 장애인 올림픽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애물을 없애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지역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양한 장비들을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가 알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알았다면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규칙을 미리 배워서 참석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역할도 있을 테고요. 이런 역할들 모두가 다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들이 장애인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한 경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외에도 다양한 여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고 전문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레크리에이션 플레이 파트다 보니 이해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여가 능력 모델의 강점을 보겠습니다. 여가 능력 모델의 강점은 세 가지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능적 개입, 여가 교육, 레크리에이션 참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클라이언트가 여가와 관련한 욕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가 능력 모델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지향 접근법과 둘째는 단일 영역, 목적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클라이언트 지향 접근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및 여러 가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면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집단과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집단은 여가와 관련한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개입 초기에는 즉 사정을 통해 확인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상실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반면에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가 자원과 관련한 정보를 소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장애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보다는 경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초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심각한 분들도 계시고요. 상태가 중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먼저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 개입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치료 레크레이션 쪽으로 말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요. 20대 중반의 중증 정신장애인들의 여가 시간을 관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행해 본 적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이나 놀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설령 이분들이 훌라후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플로아프를 돌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돌리지도 못하거니와 잘 못 돌린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나마 웃기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며 무언가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2차로, 3차로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걷고 보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행자 혼자서는 곤란하고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맡아야 아무 사고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가장 많은 애로가 있는 집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분들이 중증 정신장애인들이었었거든요. 여하튼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부터 먼저 개발되고, 그거 먼저 초기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치료백 클리닉 서비스 모델은 단일 영역 목적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기법의 원칙을 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여가 능력 모델의 강점 3가지, 기능적 개입, 여가 교육, 레크레이션 참여 중 한 영역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가 교육에 사진 촬영하는 기술을 교육하기로 했다면 실행 활동은 반드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만을 습득하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집중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겠죠.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출력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려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진 촬영하는 기술 교육만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교육하려고 할 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교육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프로그램을 완수할 때마다 칭찬을 해줘야 좋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기획을 해야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경기 중 사고로 어떤 특정한 부위에 손상을 입게 했을 때 그것만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단일 영역에 대한 목표를 정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여가 능력 모델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 양식, 그동안 해왔던 여가 프로그램 전반을 놓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치료 레크레이션 책이 나와야 합니다. 교재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단일 영역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숭령내대 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민속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포크 댄스라고 하죠. 프로그램은 노인의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와 같은 시도는 있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힘들어한 내용 중에는 배운 동작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다음 동작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도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곡씩을 하니까 정말 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중도에 사라지고 했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하다가 힘들면 말도 하지 않고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다고 말하지 못하거든요. 미안해서. 그래서 말없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던 친구가 자네가 와서 프로그램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석사 때 노인복지를 전공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피소드를, 일어났던 상황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복지관에 프로그램명이 붙었고 노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았는데 예전에 스트레스 때문인지 노인들이 정원보다 부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하튼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제가 나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하루에 한 곡을 완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한 곡에 나오는 동작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켰죠.
당연히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간혹 모두가 잘하는 분들이 계셔도 하루에 한 곡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곡만 했습니다. 또 연습은 혼자서 연습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둘이서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약간은 자율적인 분위기로 매우 느긋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타이트하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어렵지도 않다 뭐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10분 전에 미리 와서 앉아 계시는 노인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몇 해 정도가 지난 후에 소문이 와서 그런지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그 후에 참석을 했었고요. 즐겁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일 영역과 관련돼서 뭐 딱 떨어지는 뭐 예는 아니지만 오늘 한 곡만 한다고 했으면 그 한 곡만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한 거죠.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하는 요소들도 준비를 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무리 심각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가벼운 유머나 웃음이 꼭 필요합니다. 몇 개의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나 사고, 국가의 위기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자리가 아니면 분명히 웃음과 유머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분들이 더욱 저하된 분들일 경우에는 우선 폭댄스 음악을 듣게 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스텝을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는 폭댄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동작들을 단계적으로 집중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진행했겠죠. 노인분들처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류에게는 많은 것을 교육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전문가의 욕심인 거죠. 간혹 전문가들이 본인의 만족을 위해 무리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육이나 행사 담당자들이 왜 진행을 더 안 하냐, 왜 진도를 안 나가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마구 진도를 나가기를 권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바라보는 입장과 실제 진행하는 입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동작만을 봐도 어떤 기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즐거워하는지, 쉬었으면 하는지, 재미없어 하는지, 재미는 있는데 그만하고 싶은지 등등 자칫 무대뽀 교육 행사 담당자의 말을 무조건 듣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댄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앞으로 춤을 배우지 못하면 노인이 된 이후에 노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춤과 걷기처럼 좋은 운동,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즐겁고요. 항상 웃을 수 있고요. 건전하고요. 제가 오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사회에서 제가 가진 여가 기술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면서 꼭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교육원이나 여타 다른 곳에서 이런 춤과 관련한 교육을 개설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 4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이 쉬시고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교시에서 배웠던 여가능력 모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능력 모델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리, 실천, 연구,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궁극적인 유용성은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목적,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역할, 클라이언트의 자유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가능력인데 세 가지 기능적 개입 서비스, 여가 교육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참여 서비스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개입, 여가 생활 양식, 여가 이점 간의 관계 도식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책을 펴놓으시고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결핍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의 결핍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만족해서 실행하기에는 장애물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뒤에 배우게 될 사정과 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확인이 됐으면 치료 레크리에이션 개입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기능적 개입과 여가 교육, 레크레이션 참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된 생활 양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내재적 동기, 내적 통제, 속해, 인과관계, 선택, 최적의 경험이 있습니다. 최적의 경험이 결국 몰입이죠. 이를 통해 여가의 이점인 심신의 건강과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 신체적 안정, 사회적 그리고 여가 참여에 만족하는 다양한 이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단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계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 프로세스가. 제가 여기에서 사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은 욕구와 결핍, 장애물 정도를 파악하는 사정으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레크레이션 4단계에서의 사정은 매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기능적 개입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기능적 개입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클라이언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행동적 영역의 개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적 영역에는 모든 게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정신의 인지, 정서가 사회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상태를 회복하려는 서비스입니다. 이 영역은 대부분 비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가 활동에서 필수적인 기초 영역을 말합니다. 교재에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춤을 추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요구되며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독서의 경우에도 난독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독서 역시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독서도 하는 방법을 배워야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기 위해서건 독서를 하기 위해서건 이들 기능이 결손되어 있을 경우는 여가 활동을 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이죠. 치료해야 되겠죠.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제하고 상과 벌 등 외적 보상에 의존하면서 기능 회복 또는 향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치료사로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이들 영역, 신체, 정신, 사회적 영역을 지금보다 개선되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레크레이션이 레크레이션 강사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적 영역을 위해서는 근력, 근지구력, 협응력 등이 있고요. 정신적 영역에서는 기억력, 언어 능력, 추리력 등이 있습니다. 정서적 영역에는 분노 조절, 적절한 감정 표현, 사회적 영역에는 친밀감, 동조, 친사회적 협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노 조절이나 적절한 감정 표현에 대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배운 걸 잠시 복습을 하자면 어떠한 보상에 의해 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외재적 동기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거의 반대가 여기에 나왔던 내재적 동기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서비스의 초점이 단순히 치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여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체 장애보다는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장애와 여가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병을 다스려 고치는 과정과 같은 병리 현상을 다루는 의학적 치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 행동 또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문제가 발생하든지 정신의 문제가 발생하든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 영역까지 모두 한꺼번에 기간의 차이만 있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슨은 치료와 기능적 개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치료는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기능적 개입 서비스, 여가 교육 서비스, 레크레이션 참여 서비스 모두가 해당이 되고 반면에 기능적 개입은
향후 여가 참여에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적 행동 증진에 초점을 맞춘 요소로 치료보다는 기능적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 참고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치료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개입은 여가 참여를 제한하는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기능성의 결함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개입을 위한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기능의 개선과 관련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를 개선하게 될 내용이겠죠. 기능적 개입 서비스는 대부분 임상시사에서 실행이 되고 치료 레크션 전문가는 치료사의 역할을 하며 1차적 장애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2의 장애 요인을 예방하거나 2차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단지 지시자가 아니라 다양한 치료 레크션 개입 기술과 전략을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 레크션 전문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음 여가교육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여가교육 서비스는 여가 참여와 관련된 기술, 태도, 그리고 지식 및 활용 방법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 태도, 지식 및 활용 방법입니다. 이를 개인이 획득할 때 여가 활동이 변화되고 증진되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여가에 대한 인지적 이해, 여가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고 다양한 자원의 지식과 활동 기술들은 여가 참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여가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긍정적일 거라는 믿음, 여가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동료들과의 대화법의 향상, 여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제 활동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가교육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여가인식,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여가활동 기술, 여가 지원이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가 지식에는 여가의 개념, 여가의 입점, 여가 생활 양식의 개념 등이 있고요. 여가 인식에는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대 능력과 한계, 과거 여가와 놀이 형태 및 활동, 현재 여가와 만족도가 있고 여가와 놀이의 태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여가에 대한 사회적 태도,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 생애과정 속에서 여가 태도의 혁신적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참여와 의사결정 기술에는 여가 참여에서의 의사결정 기술, 여가 계획 기술, 문제 해결 기법 등이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4가지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은 여가 생활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활동 자체보다 참여의 의미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은 만족스러운 참여를 위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3가지 하위 범주에는 의사소통 기술, 관계형성 기술, 자기 표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소통 기술에서는 주장 기술, 협상, 반대, 갈등이 수반된 기술, 대화 기술, 적극적 경청 기술 등이 있고요. 관계 형성 기술에는 친구 개발 기술, 자기 노출, 협력과 경쟁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 기술에는 에티켓 및 매너 기술, 위생, 적절한 복장 갖추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 원활한가, 대화법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대화법은 쓸만한가, 나의 표현법은 어떠한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경청을 잘하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화법도 배워야 합니다. 독서하는 부분 배우는 게 아니고 대화법도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습니다. 그럼 언제 배워야 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배웠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문법만 배웠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말만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그렇지만 하여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인간들이 있죠. 무조건적인 반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반대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이따가 선거철이
다가오긴 하지만요. 하여튼 극한 대립만이 존재하는 정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지성을 갖춘 어른들이라는 인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나랑 의견이 다르면 극한 대립으로 간다. 설령 의견이 생각이 같아도 나와 배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죠. 그런 사람들을 또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고요. 참 다이나믹한 나라이긴 합니다. 더 이상 또 길게 말하면 다른 식의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멈추고요. 다시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세력을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고 느낀 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가활동 기술입니다. 여가활동 기술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걸 말하는데요. 이 여가활동 기술에는 좀 전에 말한 내용이나 앞으로 말할 내용 모두가 포함되는 말이긴 합니다. 이게 여가교육 서비스의 하위범주에 있는 게 좀처럼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 또 나와야 하는 게 불편하기는 합니다. 다음에는 여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려면 지역사회 산지에 있는 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는 없으면 개발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걸 적재적소에 맞게 클라이언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능력, 덕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원을 연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역시 지역사회에 있는 여가 자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가 활동에 대한 자원에는 여가 장소, 위치, 교통편, 소유 경위, 필요 장비, 구입처, 또 파악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만의 여가를 탐색하고 확장하며 참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클라이언트에게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자원을 알려줄 테니까요, 미리. 이를 위해서는 5가지 하위 범주, 활동 기획, 개인 자원, 가족 지원, 지역사회 자원, 국가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창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 기회 여부에는 가능한 여가 활동 확인하기가 있고요. 개인 자원에는 개인의 여가 목록을 확장할 수 있는 자원 확인하기가 있고요. 가족 자원에는 가족의 여가 관심 확인하기, 지역사회 자원에는 기관, 상업시설 등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국가 자원에는 공공 및 상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가 교육 서비스는 여가를 이해하고 여가 참여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교사, 상담사, 조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와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를 가져야 하고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치료 레크레이션에 대한 과목을 배우고도 있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레크레이션 전문가들이나 여타 놀이 관련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원래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로서 이름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치료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직업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무서운 그 야극강식의 시장경제 국가라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뭐예요?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로서의 길을 제대로 개척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 레크레이션 전문가로서, 이벤티스트로서, 재활놀이 지도자로서, 사회복지자로서 10년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고는 있었지만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뜨문뜨문 있었긴 하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활동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중에 누가 먼저여야지만 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쪽에 다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는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들의 활동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치료 레크레이션의 개념과 활동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레크레이션 참여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여가 관련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유명무실한 거죠. 따라서 레크레이션 참여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하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레크레이션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개입 서비스 및 여가 교육 서비스가 여가 생활 양식을 위해 필수적인 영역을 갖추도록 하거나 여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레크레이션 참여 서비스는 실제 여가 생활 양식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이론적인 걸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딪히며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레크레이션 참여 서비스는 여가 능력 모드의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근 몇천 회 이상을 진행해본 전문가지만 실제 제가 대상이 돼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까 많이 어색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흔히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놀이, 게임, 율동, 팀워크, 그룹 다이나믹스, 체조, 손유의 노래 등 레크레이션 플레이파드적인 행사와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튼 항상 지시하는 입장에 있다가 제가 직접 대상이 돼서 참석해보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활기찬 사람도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신의 장애나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레크레이션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활동의 횟수와 기회를 조절해가면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도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젊은 날에 사람들과 동료들과 어울리는 걸 잘 못했던 분들이 노인이 되면 잘할 수 있느냐, 성격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은 조용히였다가 조용히 집에 돌아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냥 참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가시는 거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남 앞에서 뭔가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진 여건들도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그런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즐겁게, 요란할 정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젊은 날에도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성격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성격이 심하게 내향적인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성격을 조금씩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노인분들 중 결식 노인이 있긴 하지만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돌아가시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외로워서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든지 어울릴 사람이 없다든지 말 상대 없이 하루 종일 몇 달을 계신다든지 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수원 영통구의 모 웨딩홀에서 경기도권에 계신 노인분들 중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을 모여놓고 친구 맺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음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진행을 한 행사였기 때문에 매우 비싼 행사였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행사가 끝난 후에 많은 커플이 생기기를 바라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행사라는 게 성과, 결과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원하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분위기는 매우 좋았지만 공무원들이 정한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목표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녀관계가 목표치나 어떤 근거에 준해서 항상 일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웃겼습니다. 여튼 전 노인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실행했음에도 모두들 경직되어 있었고, 숙기들이 없으신지 결론적으로 두 쌍이 맺어졌습니다. 맺어진 커플을 보니 그분들은 활동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에 홀로 계시는, 홀로 살았던 노인분들이 활동적이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 그러한 행사에 신청을 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친구라도 사귀어 보려고요. 그런데 얼마나 내성적인 분들이 오셨겠습니까?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에서 그들이 공무원들이 정한 목표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합니까?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자, 그 행사에 참여했던 노인이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 하는 결심을 가진 노인분들도 분명히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성과가 안 나왔다고 그 다음에 행사를 안 한다? 없앤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매우 근시안적인 여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성격 얘기하다가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결론적으로 활발한 성격, 쾌활한 성격이 좋기는 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쳐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 레크레이션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가치, 지식 기반과 기술의 지식 체계와 교과 과정, 지도력에는 지도력, 권력, 역량에 대해 수업을 하고요. 실기 프로그램을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